오늘은 맥쿼리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맥쿼리인프라 최근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맥쿼리인프라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를 감안을 하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는 거를 보면 맥쿼리인프라 주주들은 조금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을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배당을 한 연간 6% 이상 정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좀 반가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맥쿼리인프라가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 관련돼서 오늘의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월봉 추이를 보면 2008년도부터 맥쿼리인프라는 꾸준히 올라왔다가 2022년도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맥쿼리인프라의 아무래도 차입금 부담,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취약하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요런 거랑 더불어서 금리 인하 요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쿼리인프라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냐, 이거에 앞서서 일단 미국의 부동산, 미국의 리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미국의 리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어요. 맥쿼리인프라만 오르는 거는 일단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오르고 있고, 미국의 리얼 에스테이트, 미국의 리츠주들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고, 맥쿼리인프라도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가 추이를 보면 맥쿼리인프라는 플러스 9%, 리얼티인컴도 많이 투자하시고 계시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리츠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도 한 6%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배당을 감안을 했을 때 맥쿼리인프라가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맥쿼리인프라가 굉장히 좀 다른 기업들, 다른 코스피 지수들 대비해서도 조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맥쿼리인프라가 유독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저는 사실상 특별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채권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경제가 워낙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고용은 여전히 좀 탄탄하고 실업률도 높아지지가 않고 있고 소비도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관세 부담 때문에 밀어내기 수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매대에 이제 좀 빌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좋아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수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체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계 이자 부담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부동산 관련돼서도 부동산 PF 좀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계 이자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도 힘들다라는 한국은행의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금리는 좀 천천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차입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맥쿼리인프라, 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외 배당 ETF 이중과세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내 배당주에 대한 그런 수요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6%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채권 투자를 하더라도 2.6% 정도밖에 못 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금리가 높은 수준대로 이렇게 제가 나열해 본 건데, 한국산업은행에서 KDB 정기여금을 들면 최근 평균금리 12개월 기준으로 이제 2.96%가 나온다라고 해요. 다른 쪽 농협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한 2% 중반 아니면 2% 후반대, 요게 근데 최고로 높을 때 기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더군다나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든다라 그러더라도 요 정도 수준의 금리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저축은행을 들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저축은행은 최근 들어서 얘 문제
문제가 좀 많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도 뭐 어디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축은행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곳이 어찌 보면 메콜인프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콜인프라의 분배 실적을 보면 작년도는 760원 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 분배 수익률 기준으로는 한 6.5% 정도 줬거든요. 물론 분배금이 올라가고 있다가 작년도는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배금이 굉장히 높다. 6.5% 정도 분배 수익률을 준다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채권금리가 2.6% 정도인데 6.5%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인 메콜인프라, 인프라 펀드잖아요. 메콜인프라가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수요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리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배당 수익률로 나타낸 건데, 얘들은 높아봐야 뭐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은 게 뭐 5.3%, 5.6% 정도가 있는데 리얼티 인컴이 5.6%죠. 근데 메콜인프라는 6.5%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콜인프라가 미국의 배당주들, 미국의 리츠주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배당 수익률적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에너지주들, 뭐 엑슨모빌, 쉐브론, 아니면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기업들을 보시더라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도 에너지주 대비해서도 메콜인프라가 굉장히 좀 나쁘지 않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유틸리티 기업인 뭐 이런 애들도 한 4%, 뭐 듀크 에너지 뭐 3.4%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기도 하죠. 넥스트라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메콜인프라가 그래도 미국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구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잖아요. 달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뭐 대만 쪽으로 뭐 대만 생보사들이 해외 자산 쪽으로 한해지를 안 하고 있었다가 다시금 한해지를 하면서 뭐 달러를 매도하면서 대만 달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화 강세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디를 투자할 거냐라는 부분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까지 탄탄하지는 못하거든요. 메콜인프라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 점이, 메콜인프라는 지금 차입금 가중평균금리가 4%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요 말은 지금 금리 수준이 높은데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게 서서히 떨어지기는 하겠죠. 만기가 도달하면서 요거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면서 조금씩 금리가 떨어지긴 할 테지만, 그래도 일단 금리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차입금 부담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물론 메콜인프라가 대출도 많이 해주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프라 법인 쪽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요 대출에 대한 이자는 떨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배당금에 대한 버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게 메콜인프라한테는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메콜인프라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 법인들의 조정된 에비타, 그러니까 이익 추이를 보면 일단 계속해서, 이거는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뭐 금리가 올라가는 2022년이든 아니면 코로나 때인 2010년이든 경기 침체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메콜인프라는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는 조정된 에비타가 5,270억 정도인데, 근데 작년도는 5,610억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라 그러더라도 메콜인프라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고속도로, 항만, 철도, 그리고 도시가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안정적이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보시면 이게 MRG라 그래서 MGR이죠.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끝나는 곳들이 간혹 이렇게 있어요. 보면 뭐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인천대교 이런 곳 끝나죠. 용인 서울 고속도로 이미 끝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수입에 대한 보장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돈을 못 번다라 그러더라도 정부 수입 보장 기간 내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주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면 돈을 못 벌면 그 손해는 바로 메콜인프라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요런 애들이 그래도 수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완전 떨어지는 거는 아니긴 해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보면
이게 작년도보다는 이렇게 2023년도보다는 아직까지는 수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맥코린프라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를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유료도로 쪽도 보면 대부분은 일단 경기도 쪽 그리고 서울 쪽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도 있기는 한데 뭐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고속 성장 시기에 2002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곳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있는 곳, 인천 김포 고속도로 아니면 요거는 뭐 항만 쪽이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동북선 도시철도, 아니면 최근에는 하남 데이터센터, 뭐 CNCT 에너지, 도시가스, 뭐 에너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 투자했었던 뭐 천안 온산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 뭐 광주 제2순환도로, 뭐 백양터널 이런 쪽은 뭐 지방 쪽에 있거나 뭐 수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런 애들도 뭐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수도권으로 좀 밀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쿼리인프라는 유상증자를 많이 해서 투자하기 싫다라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맥쿼리인프라 말고 뭐 해외 리츠주들도 지금 주식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츠주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인프라 같은 거를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요 말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물론 뭐 어떤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뭐 법인들이나 아니면 뭐 인프라 같은 곳에 투자해서 얘네들로부터 받는 배당, 아니면 얘네들로 받는 뭐 이자,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게 현금 창출이 잘 안 됩니다. 현금 순환이 잘 안 돼서 어딘가 새롭게 확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수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플롤로지스,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주죠. 2010년도부터 해서 15년간 주식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에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많이 투자하고 있죠. 2010년도부터 해서 15년간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 마찬가지입니다. 통신탑에 투자하는 기업이죠. 얘네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타워도 마찬가지죠. 15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맥쿼리 인프라 뿐만이 아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연간 주식수 증가하는 폭이 뭐 10%, 20%, 과거에는 40%까지 늘어났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맥쿼리 인프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맥쿼리 인프라는 정치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아무래도 민자 사업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 대선 주자들이 이제 GTX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맥쿼리인프라가 또 GTX 쪽으로 뭐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GTX B 노선 쪽으로 이제 뭐 F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맥쿼리인프라는 과거에도 새 정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민자 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민자 사업이지, 어찌 보면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게 대선 주자들이 과거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21년도에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죠. 그때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졌었죠. 여튼 이재명 후보는 그때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연금도 굉장히 좀 안 좋다. 국민연금이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이제 받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욕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때도 맥쿼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뭐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야지 하면서 맥쿼리인프라가 실제로 이때 주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되면서 맥쿼리인프라의 주가가 다시금 반등하긴 했었습니다. 여튼 이제 정치가 끼이면 저는 일단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예상하기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맥쿼리인프라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서면 맥쿼리인프라가 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인천대교 통행료가 뭐 반값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걸 수입을 보장해주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예상하기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민간 사업 쪽으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 사업이 들어간다라 그러면 당연히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일단 정치권이 어떻게 개입을 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은 일단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배당금에 대한 좀 그런 수혜가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원화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 자산 중에서 어디를 투자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매크로인프라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